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 중에 이제 합작 투자를 살펴보면 이건 이제 국적이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최초의 디즈니 테마파크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디즈니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국가 소유인 상하이 샌디그룹 이 그룹들이 이제 55억 달러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 최초의 이제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를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 할 때 자국의 기업이 꼭 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합작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버브서치컬이라는 합작 투자는 로봇 수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제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이런 식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장점 이걸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위험을 서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역량이라든가 경영상의 경험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국 내에 어떤 그 공장을 꼭 세워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자국 내 기업과 꼭 합작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런 합작 투자가 필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략적 제휴는 이제 이건 이제 둘이나 그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돕는 건데 합작 투자하고는 좀 달리 전략적 제휴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지 비용이라든가 어떤 경영 관련 사항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통업체 이제 월마트하고요. 이제 일본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 라쿠텐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맺고 월마트에 이제 일본 첫 전자상거래 매장인 라쿠텐 이치바를 오픈을 했거든요.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거고, 라쿠텐은 이제 온라인 상거래 관점이 있는 데다가 일본 소비자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윈윈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략적 제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요, 가장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또 가장 위험할 수가 있는 게 해외 직접 투자인데, 아예 다른 국가에 영구적으로 이제 재산을 보유해서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해외 지사다. 이제 모 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해서 소유하는 기업인데 그 해외 지사를 두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건 이제 그 모 회사가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모 회사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히 통제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이제 모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자본을 투여하고 기술 투자를 감행한 그 자체가 이제 위험한 거짓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국 정부에 의해서 기업의 자산이 몰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어떤 자본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냥 나와야 된다라거나, 반대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산이 전쟁 이후에 동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수출 같은 거 잘해서 돈을 벌고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놨는데 미국이 이것을 동결시켜가지고 돈을 못 빼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형태의 위험성들이 좀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위험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이 해외 직접 투자는 장점도 있지만 자산 자체가 몰수될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다. 전략세트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한번 그 다국적 기업의 사례로 네슬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슬레는 이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정말 이제 많은 해외 지사하고요. 2,000개 이상의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면을 보면 뭐 많이 본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뭐 네슬레뿐만이 아니라 뭐 네스카페, 네스프레소, 뭐 다양한 어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6개국에 거의 3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ESG 경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네슬레는요. 그 각 국회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윈윈을 추구하는 걸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자국의 그 자사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도 알려주면서 그 해당 그 국가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임금까지 높여주는 상당히 이렇게 경영을 잘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네슬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본사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조직과 생산 시설에 좀 이제 독자성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의 경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국적 기업들이 커지고요. 또 자본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기업에 돈이 투자가 되는 이런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 들어보면요. 노르웨이 이제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말에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거든요. 기름이 딱 터졌는데 그 노르웨이도 이제 1990년대 초까지는요. 그 돈을 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썼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었냐면 석유 가격에 따라서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유전으로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원유 수익의 78% 하고요. 석유공사 수익을 합쳐가지고 펀드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국부 펀드는요,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관리된 투자 자금이고 특히 이제 해외 기업의 지분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훌륭한 기업들의 주주다. 이런 이제 역할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국펀드는요, 이러한 원칙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어,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쓸 거다. 그리고 향후 연금 같은 것들이 고갈될 수 있으니까 그때 쓰자. 나중에 돈을 찾아 쓰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만 찾아 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펀드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자료를 보니까 이미 뭐 2021년 기준으로 관리 자산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요. 그럼 이걸 깨가지고 노르웨이 국민들한테 다 주게 되면 노르웨이 국민이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540만 명 정도 되는데 노르웨이 국민 1인당 거의 3억 원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국부 펀드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걸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벌고 결국 이걸 자국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의 환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국부 펀드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국부 펀드가 성장을 하면서요.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의 영향력이 이제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연기금 같은 것들은요. 실제 어떤 인덱스 지수를 가지고 좀 투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SCI 인덱스가 있는데 이건 모건 스탠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덱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MSCI 월드, 이건 디벨롭 마켓이니까 선진국 지수고요. EM, 이머징 마켓 지수도 있고, 뭐 ACWI, 올 컨트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인덱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코리아 스탠다드 인덱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덱스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인덱스를 패시브 자금들이 쫓아가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MSCI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 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요. 무려 14조 9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 1경 9,370조더라고요. 엄청나죠. 이렇게 이제 자금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자금들이 옮겨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업의 주가를 띄우는 이런 이제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이제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그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인덱스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5%를 추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가총액 85%가 탁 차겠죠. 그러면 이 8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 지수에 들어온 기업도 있을 거고 이 지수에 들어오지 못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요. 지수 조정을 하거든요. 지수 조정을 하면서 다시 들어온 기업이 있고 이제 빠지는 기업이 있을 텐데
신풍제약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 코리아 스탠다드 인덱스 지수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시면은 2020년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사죠.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단숨에 뭐 20만 원 넘게 확 치솟아 버리는. 그렇다가 다시 이제 MSCI 지수에서 빠지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다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또 팔아버리니까 또 이제 기업의 주가가 확 빠져버리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되거나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자금이 투여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코스피도요, 코스피 지수도 우리나라가 현재 MSCI 기준으로 EM 지수,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자본시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가지고 월드 지수,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를 편입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외국 국부 펀드라든가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정말 5,000포인트 훌쩍 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런 자본시장, 뭐 북한 때문이 아니라요. 이렇게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발음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자기들이 볼 때는 약간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단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러시아 말 중에서도 실제 이제 우리나라로 들으면 뭐 욕처럼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인사이거나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무역의 그런 단어들도 사실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기아가 사실 약자 중에요. 약자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 killed in action. 그러니까 전투 중에 전사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아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브랜드를 볼 수가 있겠죠. 미아는 이제 전투 중에 행방불명된 병사를 지칭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조금 이제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무역에 이런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웹툰 작가가 예를 들어서 이슬람과 관련된 어떤 그 신을 사실 상당히 모욕적으로 표현했다가 뭐 살해 위협을 받는다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신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무역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다른 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다. 그럼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힌두교도들은 이제 소고기 먹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교에 따라서 어떤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매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특정 기간마다 뭐 하루에도요 이렇게 이슬람 그 저기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제 나라에 진출한다 그러면 생산량을 좀 적절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국가에서 일하던 방식이 다른 국가에서 통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보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사업이 진출했는데 우리들은 근로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걸 좋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의 의견은 뭐예요? 하고 이제 최대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 자기 의견이 통과가 되면 자존감도 느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면요 회사를 퇴사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 직원은 경영자가 결정 권한이 있고 본인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되고 본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걸 물어보게 되면 너무 유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서 실제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당연히 이제 경제적, 재무적인 요인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인도가 뭐 인구가 앞으로 중국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많으니까 인도에 진출하게 되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 고가의 상품을 살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낱개로 판다거나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담배를 할 때 한 개 피씩 팔았던 때가 있었어요. 다 이게 20개인가요 그게? 그걸 못 파니까 하나씩 이렇게 팔았던 때가 있고 술도 잔술 팔고 뭐 이랬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인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인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1년간 소비하는 기호 음료의 총량이 미국의 5%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 좀 문제가 좀 되죠. 그리고 이제 환율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화폐가 다른 국가의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 화폐 가치에 따라 가지고 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무역에 이제 문제가 좀 되죠. 예를 들어서요. 달러가 예를 들어서 상승해 가지고 1달러당 1,300원에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달러로 원화를 더 많이 구입할 수가 있죠. 반대로 동일한 원화로 더 비싸게 사야 되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달러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걸 1,300원 주고 사야 돼.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이 좀 싸지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 그 이제 1,3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00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물건을 좀 싸게 들여올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물가 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서 기본적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환율에 문제가 생긴 나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인근 지역 그러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이제 뛰어버린 거거든요.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이제 물건을 사면 워낙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러 이제 쇼핑하러 들어간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를 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엔화 대출에 한번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2005년도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개원을 하려고 할 때 의사들이요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자가 낮으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뭐 이자가 상당히 비싼데 근데 엔화 대출을 받게 되면 뭐 이자율이 뭐 1%, 2%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자율이 너무 저렴하다. 그래서 엔화 대출을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개원하는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 N이 예를 들어서 그 100엔당 800원일 때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억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걸 환전을 하니까 4억 원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4억 원 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개원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될 때 100엔당 1,300원까지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억 5천만 원이 있어야 5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실제 그 당시 이제 병원 의사들이 막 파산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싼 것만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환율까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좀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외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이런 대출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키코 사태도 한번 있었고요. 파생 상품을 이제 잘못 하다 보니까 이제 갚아야 될 돈들이 너무 커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런 이제 그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의사결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도 좀 다룰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핀토 사건이라고 있어요. 핀토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포드가 핀토라는 그 차를 이제 설계해가지고 이제 제조를 했는데요. 설계에서 시판까지 2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연료 탱크가 결함이 발생을 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핀토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사람이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용 편익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포드 내부에서 그 연료 탱크를 보호해서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뒤에서 이게 차가 받으면 화재가 나버리는 형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폭발을 방지하는 부품을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차 한 대당 11달러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전체 차량에 이걸 다는 거하고요. 혹시 화재가 발생해서 소송이 났을 때 그 소송 비용을 대는 거가 더 중에서 어떤 것이 비용적으로 유리한지를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없는 건데 이런 이제 당연히 윤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을 생각해서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이걸 편익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와 트럭 1250만 대에 11달러짜리 부품을 다는 비용이 총 1억 3,700만 달러가 들어가는데요. 반대로 사망자 180명 내지는 부상자 180명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한 사람당 소송 비용 20만 달러 들어가고 부상일 경우에는 6만 7천 달러 들어간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없어서 파손될 자동차 2,000대 수리 비용은 한 대당 7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했는데 실제 산출해보니까 11달러짜리 부품을 개별적으로 달았을 때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드는 어떻게 했느냐. 리콜한 다음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보다 사망사고 발생하게 되면 돈 지급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이걸 포기해버리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게 밝혀져요.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안전을 무시하고 실제 뭐 그냥 방치했다. 이런 것들이 좀 여겨지죠. 그래서 포드는 이게 밝혀져 가지고요. 실제 뭐 피해 보상 금액, 벌금 뭐 엄청난 과징금까지 내게 되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중대재해 처벌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한 법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서 왜 산업재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최대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납기도 맞춰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안전장치를 하는 것보다도 산재가 났을 때 회사가 실제 그 뭐 사망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게 훨씬 싸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그렇게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을 만들었는데 또 이걸 뭐 법을 시행하네 마네 막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좀 속이 좀 상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무역에서 이제 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호무역주의죠. 자, 보호무역주의는 저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는 보호무역보다는 좀 자유무역을 하는 게 좀 더 좋고 기술이 발전돼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은 일정 시점 정도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에 있는 산업을 조금 이제 개발해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해 버리게 되면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던 거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대표적인 게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산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사실 규제가 상당히 없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EU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정말 금융의 허브였습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렸는데 실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가 이제 극우 쪽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폈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희들의 직업을 뺏어가고 있다. 사실 근거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EU를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표결을 했거든요. 근데 영국의 정치인들도 설마 우리가 EU를 탈퇴하겠어? 그런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낮은 이제 백인의 근로자들이 탈퇴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렉시트 탈퇴, EU 탈퇴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금융 허브들이 다 이제 외국으로 빠져버리고 관세가 붙다 보니까 영국 내에 있는 물가는 높아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실제 영국 내에서 비상금 8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이요. 뭐 통계를 믿기는 어렵지만 80% 넘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보호 무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나라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글로벌 무역을 할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웃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아웃소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줘서 무엇인가 좀 이제 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렴한 외국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실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세계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면 각자가 뭐 더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아웃소싱을 잘하면 기업은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죠. 뭐 대표로 나이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전 세계 어떤 천연자원이라든가 개발도상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냐. 이건 이제 경제 성장의 원동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이게 이제 여기 아웃소싱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걸 이제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실은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게 좀 많아요. 환경과 관련된 규제. 그다음에 이제 노동과 관련된 규제. 이런 걸 피하다 보니까 반대로 아웃소싱을 주는 이 나라들은요. 상대적으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약간 착취당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이 역외로 이제 아웃소싱 하게 되면 국내의 어떤 산업이 또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사실은 그 아웃소싱을 하나도 나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도 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이 일어나다 보면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국인의 임금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소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상품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품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웃소싱 자체가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기업의 명성이 어떤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줄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기업 내부의 어떤 구성원, 공급하는 사람, 소비자 이런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해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나라하고요. 다양한 국가의 환율 변동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과연 이 환율 변동이 글로벌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행 수지, 그렇죠? 여행 수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세 개 다 모두 다 수강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